이번 6평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지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느꼈을 텐데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쉬웠어요. 그죠? 물론 그 만약에 좀 제대로 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사탐, 과탐이 좀 제대로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약점을 상위권 학생들의 약점을 판단하거나 내 지금의 정확한 실력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그거 어떻게 하죠? 혹시 보셨어요? 영어 결과? 41%가 1등급이래요. 전체 수강생의 41%가 1등급. 이거 완전히 잘못 낸 거죠. 그렇지? 오케이. 자, 아무튼 국어 역시도 이 시험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딱 두 글자로 해결돼요. 뭐죠? 쉽다. 자, 여기까지 인정하지 못한다 손 들어봐. 난 쉽지 않았다. 이 쉽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설 모의고사보다 쉬웠고 어떻게 본다면 3월과 5월보다 쉬운 느낌이야.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쉬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도대체 쉬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분석해야 돼. 그래야지 진정으로 쉽다의 의미를 아는 거지. 자, 왜 쉬울까요? 말해 보실래요? 한번 왜 쉬운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쉽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떻든 우리 이 시험은 쉬웠다는 건 느껴져요. 그죠? 왜 쉬운 것 같죠? 형아, 왜 쉬운 것 같아요? 이해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문제가 풀린 이유는 뭔데? 선지가 까다롭지 않다. 이 말을 돌려볼래? 정답. 선지가 어떻다는 거죠? 선명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원래 정답 선지 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명하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죠. 아까도 방금 저 형이 얘기했지만 지문이 조금은 뭐다? 잘 안 익혔는데도 문제가 그냥 풀렸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요 사실적 근거로 정답이 모두 다 나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추론하고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 원래 선지들은 사실적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내는 방식, 그렇죠? 혹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말이 바꾸거나 좀 생각을 해서 추론해야 되는 선지가 있겠지. 근데 이번은 거의 다 뭐냐면 요 사실적 근거로 정답이 탕 튀어나왔다는 거지. 보기 문제도 그렇죠? 어렵다라고 하는 3점짜리 문제도 전부 다 사실적 근거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따 시험지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말은 두 번째 얘도 없다는 거죠. 고난도 문항이 없다라는 거고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없다는 거죠. 뭐가 없을까요? 매력적 선지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문도 예전에 비하면 지문에 정보량이 확실히 적었고요. 특히 과학기술 지문은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되게 문과도 해볼 만하는 그지? 맞죠? 정보량이 적었고 심지어 지문도 여기에서 거의 다 튀어나왔습니다. EBS 연계가 독서와 문학에서 너무 많이 됐다. 자, 문학은 세 작품이 됐어요. 근데 그 세 작품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진욱전은 거의 그대로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EBS에서도 독서에서 그 임대차 보호법도 그대로 거의 나왔어요. 소재 연계가 아니고 아예 내용 연계를 시켜버렸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EBS를 달달달 외우면 50점은 확보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는 공부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6월은 이렇게 쉬웠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6월의 바탕으로 해서 9월과 수능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야겠지. 그쵸? 그쵸? 예상해야겠죠. 혹시 모평 끝난 다음에 수학 수업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모평 끝난 다음에 수학 수업. 혹시 영어 학원을 다녀서 모평 끝난 다음에 영어 수업을 들었다 손 들어봐. 영어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엄청 쉬웠다. 또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강사들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나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나올 리가 없을까?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장에서는 죽어도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없잖아. 미래에 어떻게 예측해? 물론 이건 있어. 분명히 이 시험지 그대로 수능으로 가잖아. 이 시험지를 그대로 수능날 우리가 풀잖아요.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1등 컷이 화작은 100 나올 거고요. 엄매는 98 나올 겁니다. 97이나. 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잖아. 애들의 실력은 올라갈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이 시험지를 그대로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야. 그러므로 6월과 9월 모평은 난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험 내면 상위권 변별은 죽어도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어떤 양상으로 나올까? 두 가지 양상이 있어. 저 2013년도 양상인가? 12년도 2012 수능. 그리고 20 가까이 하면 2024 수능. 2012 수능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6월 모평의 1등 컷이 98점이었어. 이때 화작과 엄매가 구분이 되지 않았던 시대야. 자, 9월 모평 1등 컷이 몇 점이었냐면 98점이었어. 미치고 환장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상위권의 변별이 전혀 되지 않겠지. 98 나옵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 제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뭐냐면 100점 100점이었고 그래서 9월 모평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 선생님, 어차피 국어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학생이 여기 앞에 앉은 학생이었는데 걔가 사물학평 3등급 애였어. 근데 이번에 100점을 맞은 거야. 화작에서. 그렇죠. 그러면 걔는 완벽한 1등급인가? 라고 말할 수 있나? 그 전주에 상상모의고사에서도 3등급 나왔고 그렇죠. 근데 100점이 나왔어. 그럼 걔는 1등급인가? 물론 1등급이지, 표면상으로. 하지만 1등급의 성적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요번에 잘 본 애들이 제일 불쌍해. 왜 불쌍하냐? 자기가 그 점수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알았죠? 얘가 100점 100점 했어.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선생님 저희 수학이 부족합니다. 수학이 지금 3등급이거든요. 저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어학원은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친구야, 국어학원은 끊는 거는 관계없는데 약속 하나 하자. 여기 9월 10월 동안 사설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고, 그렇죠? 기출문제도 일주일에 한 개씩은 분석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것만 해도 꼭 하자라고 했어. 그렇죠? 오케이. 수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에 말에 재개강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한 번 더 한다는 거지.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 국어 됐다며.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100점 100점. 너 안 됐거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얘기했어요. 저 선생님 전국 1등이에요. 아 그렇지, 100점이면 전국 1등이지. 맞죠? 웃기지 말고 너 아직 멀었어. 내가 보기엔 2등급이나 3등급 수준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래. 수학이 제일 부족하대. 그래 12월에 왔어. 물어봤어요. 국어 몇 등급이야 하니까 4등급 나왔대. 왜? 이때 수능에서 91점인가 그랬어. 1등급까지. 확 어려워졌지. 애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닌데 이 관점에서 공부했던 애들은 어려워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어봐줘. 수학은 몇 등급이야 하니까 3등급이. 공부한 게 소용이 없었던 거지. 공부를 중간에 놓아버리거나 감히 놓치면 점수는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영어도 마찬가지야. 뭐 영어를 니네가 몇 점을 나왔다 100점을 나왔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 알았지? 최소한 감은 유지해야겠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24 수능.
유월무평 몇 점 했냐면요. 95인가 그랬어. 치웠어. 그쵸? 구월무평이 92인가 그랬지.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기억나시죠? 이사수능이야. 84점이 됐지, 엄매가. 그렇죠? 이때가 진짜 어려웠던 그 갑득이 엄마인가 그 나왔던 기억나시죠? 이지물 요남 나왔던 거. 애들이 이때만 해도 되게 괜찮았고요. 9월까지도 괜찮았는데 수능에 너무 박살난 거야.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수능 관점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이번 수험생이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 그 돼지 새끼 아니 돼지띠잖아. 맞잖아요. 그죠? 황금 돼지띠. 그지? 그리고 이번에 재수생들도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무평이 정말로 역대급으로 애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6월 며칠이죠, 오늘이? 7일인가요? 8일. 6월 8일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뭐야? 대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아니면 그 다음 주. 그렇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종강을 시작합니다. 대학교들이. 그렇죠. 그럼 누가 올까요? 그래. 반수생들이 이제 와요. 그렇죠. 어저께도 DM으로 한 3명 왔어요. 뭐 반수할 건데 어디서 수업 드릴까요? 이런 애들. 이제 우리들의 경쟁자들이 대학에서 연락에 술 처먹고 놀다가 오는 애들이 와요. 분명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까지 합친다면 난도가 낮아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에게 콘텐츠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기출이란 콘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 EBS란 콘텐츠가 있고요. 자, 우리가 유연평 대비하면서 했던 사설이라는 콘텐츠가 있죠. 그죠? 맞죠? 오케이.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는 방동진의 수업은 거의 다 기출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원리를 체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유연평 바로 직전 2주 전에 처음으로 뭐다 행동 강령이라는 걸 내가 너네한테 던졌어요. 맞죠? 그러면서 어떤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선생님 그거 왜 좀 3월 달에 주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체화하기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왜 6월에 줬을까? 그 전까지는 뭐가 중요하니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뭐냐 지문이 이해 50포인트가 이해 안 가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푼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충분히 돼. 근데 문제는 얘는 이 시기를 놓치면 뒤에서 할 수가 없어. 맞지 않나?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독해력,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선지 판단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국어 능력은 무조건 기출을 풀어야 돼. 선생님 EBS도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죠. 왜냐면 EBS가 많이 연계됐다면서요. 그러면 문학과 독서를 EBS 연계가 있습니다. 근데 EBS 연계는 제가 장담하건대 수능날 독서 이렇게 연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6월과 9월은 연계가 되게 많이 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소재 연계나 단락 연계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므로 EBS를 외우는 공부 NO. 그러면 EBS는 뭐다? 그냥 도구적 역할이야. 자, 어떤 애가 나한테 그랬어. EBS 연계 공부를 못해서 6월을 못 봤대. 무슨 개소리지? 맞지 않니 얘들아? EBS 연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6월은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야. 맞지 않아요 얘들아? 그렇잖아. 쉬운 이유가 정답 선지가 선명하고 고난도 문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거든. EBS 연계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맞잖아. 여러분 EBS 연계 공부 안 했는데도 다 맞히는 애들 많잖아.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야 그거 뭐지? 표구된 휴지. 그 비연계잖아. 그럼 못 맞추나? 그럼 말이 안 되지. 중요한 거는 얘네는 도구고요. 얘네가 있다면 조금 더 긴장감이라든지 그렇죠? 시간이 조금은 줄겠지.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이 도구들은 결국은 수업만 잘 따라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문학 독서. 자, 이것만 보고 가자. 문학 다 나왔죠. 이것만 보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오케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주었던 자료만 잘 보더라도 문학과 독서는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연계에 대한 것들은 다 짚어주니까 수업과 혹은 사설 콘텐츠에서 우리가 상상해서 말했던 뭐 이매진 나간 것들 거기 다 EBS 있어. 그지? 그렇죠? 오케이. 그런 것들 콘텐츠만 갖고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됐죠? 그럼 제가 EBS 강의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미친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콘텐츠 선생님 EBS 그럼 무슨 콘텐츠래요? 그냥 EBS 거 푸세요. 스누드하고 자체를 푸시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사설. 선생님 제가요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시험장에서 잘 안 됩니다. 이건 우리는 사설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뭘 길러야 될까요? 당연히 예리 길러야겠죠. 뭐죠? 실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전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긴장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혹은 상황 대처 능력이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진짜로 이번에 처음으로 손 떨림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매체에서 엄매에서 28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떨리고 안 익히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랬죠. 그리고 집중력도 많이 떨린대. 그럼 초콜릿 먹어봤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국어 시간에 초콜릿을 먹으면 배가 아프대. 그럼 물어봤지. 그럼 평상시에도 초콜릿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 평상시엔 배 안 아프대.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겠지. 내가 지금 긴장이 너무 많이 되니까 초콜릿과 먹으면 그게 배 아픈 거로 나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걔는 수능 국어나 평가원 국어나 모든 국어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배 아픔이라든지 긴장이라는 것들이 떠오를 거야. 장담컨대. 선생님, 그럼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그렇죠? 그럼 내가 뭐야? 긴장은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안 될 리가 없어. 맞지? 그러면 내가 긴장이 되면 시험을 못 보고 긴장을 안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수능 시험장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긴장감도 잡아먹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 그게 맞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그 문제가 잘 풀려야 되고, 그렇죠? 선생님이 요 앞에서 서 있어도 문제가 잘 풀려야 돼. 그래야 되지 않나? 맞잖아.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 그게 올바른 방법이야. 선생님, 제가요 이번 실전 능력이 정말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독서 먼저 풀었으면 이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병신처럼 엄매부터 풀어갖고 엄매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독서와 문학을 시간에 못 풀었어요. 이걸 핑계라고 할 수 있나? 노. 독서를 먼저 풀던 엄매를 먼저 풀던 다 맞춰야지. 이 관점으로 가야지. 그럼 이제부터 독서부터 먼저 풀어. 그렇죠? 그럼 다른 문제가 또 안 생길까? 또 생기겠지.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재단이 뭐냐면 너무 집착하지 마. 그 집착은 결국은 뭐야? 내가 시험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자신이 있으면 처음부터 풀던 뭐부터 풀던 똑같은 결과야. 그죠? 난 우리 수험생들이 내 학생들이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집착하는 순간 이것만 생각하게 돼. 그렇죠? 뭐 선지 스킵을 몇 개 했냐 안 했냐 아니 그냥 실력 있으면 다 맞춰. 맞잖아 내 말이.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요인에 의해서 시험 점수가 결과가 바뀐다고.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건드리면 이거는 계속 불안만 생기는 거겠지. 내가 그날 잠을 못 잔다면 내가 그날 배가 아프다면 이런 말 하지 말자고. 알았지? 그렇죠?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내가 그랬니? F로서 공감해 줄까? 아니야. 이때는 되게 단호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할까?
몸 관리도 실력이야. 이 말밖에 못하지.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 이번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가 잘 안 나온 애들이 훨씬 더 승자할 수 있어. 바꾸자고. 어떻게든 고쳐내자고. 알았지?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100점 맞았다고 까불까불거리면 자만한다.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문을 가면서 얘기 좀 합시다. 자세히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벌써 다 했던 얘기인데. 자, 총평 가볼게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걸 뭐 얘기할 수 있고요. 분명히 쉬웠습니다. 저는 끝나고 나서 처음에 96점 예상했거든요. 엄매를. 그리고 화작은 98점이나 100점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또 생각했지. 아, 이번 고3은 아니지. 봐봐. 그러면서 93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맞췄어요. 제가. 우리 연구실 직원들이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딱 맞히냐고. 봐. 독서는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았습니다. 정보량은 수능보다 적고요. 킬러 문항도 없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6작품 중 EBS 연계가 3작품입니다. 뭐 나왔었죠? 동유가. 그리고 또 뭐야? 김진옥전. 또 역사 이런 거. 됐지?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유가가 나온 건 우리한테 너무너무 해피한 겁니다. 왜냐면 동유가가 무지 길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궁백에 그걸 실으려고 한다면 이거 어느 부분을 실어야 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문이거든. 이번에 6월에 나왔다는 것은 수능이 안 나온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에 나온 작품은 수능이 안 나옵니다.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6월에 나온 작가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작가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왜 현대문학만 얘기할까요? 현대문학은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작권. 한 강사한테 몰아줄 수가 없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체로 작가들이 뭐야? 다 분배가 되고 몇 년간 안 나온 작가들이 또 나오게 하고 이런 거지. 신석정 선생님 이런 사람. 나이가 많아서 50년이 지난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저작권과 관계없어. 그래서 6월에 나온 작가가 수능에 또 나온 작가가 있으니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누굴까? 정철. 알았죠? 현대문학은 나온 적이 없어. 그런 걸 다 바탕으로 제가 찍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합법과 작문. 하여튼 문학도 쉬웠고요. 고난도 문학은 없었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간 관리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지문을 좀 오래 걸린 친구들이 꽤 있었었고요. 40번 문제를 얘기해 좀 이따 할 거고요. 언어와 매체.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가. 그럼 제가 또 여기도 엄매들 많을 테니까요. 자, 엄매 손 들어보실래요? 엄매? 괜찮아, 손 들어봐. 나 여기서 엄매에서 20분 넘게 걸렸다. 손 들고 있어봐.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내려보세요. 20분 넘게 걸리면 안 되잖아, 엄매가. 근데 엄매에서 20분 넘은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좀 이따 엄매 얘기할 때 얘기할게. 대체로 언어가 몇 분이냐면 7분에서 8분 컷이 나와야 되고요. 매체가 몇 분이냐면 7분에서 8분 컷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매체에 대한 연습이 너무 부족했어. 만약에 제 강의 더 엄매 듣는 애 엄매 천재 푼 애도 매체는 안 풀었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애 되게 많아요. 매체를 왜 안 풀어? 그건 안 풀어도 뭐 그냥 이러면 좀 속된 말로 깝치지 마. 알았죠? 진짜 매체 하셔야 됩니다. 매체에서 두 번째 지문에서 애들이 읽기가 문제풀이에서 너무 오래 걸린 게 있었어. 두 번째 지문에서. 아무튼 이렇게 언어와 매체까지 얘기했고요. 등급컷을 보니까 96, 97, 93, 94입니다. 작년 수능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 9월 되게 쉬웠어요. 그렇죠? 작년 6월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도 생각은 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난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공부가 뭐야? 정확하게 되겠지. 난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맞죠? 오케이. 자, 특징도 다 말씀드렸고요. 선택 과목 사이 유불리 극복 실패는 무슨 말이냐? 엄매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오답률 1위가 뭐냐면 엄매예요. 37번 문제죠.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헷갈리는 용어들을 3개를 갖다 놓은 거야. 피동사동, 본용어, 보조용어, 서술절, 그지? 애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 그렇죠? 저번에 특강 들었다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던 거? 남학생인가 여학생인가?
불규칙하력이 뭐야? 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손담비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특강 들은 사람? 손담비? 손담비가 뭐지? 봤더니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인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뭐냐면 여기 칠판에 적었지. 빵빵빵빵. 이거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그런 건 몰라. 그럼 불규칙하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 개념을 안다는 것은 예시까지 적용하는 것이 개념을 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피동사동. 피동이 뭐야? 그럼 당하다요가 아니고 주체가 하여지는 거예요. 사동이 뭐야? 주체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본용과 보조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중간에 아서 어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립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모르고 본용어는요. 좋은 용어이고요. 보조용어는 뭐 도와준 용어 이렇게 하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개념을 대단히 무서운 게 내가 들어봤어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뭐 여기 현장 학생들은 제가 여름에 한 번 더 강의를 드릴 겁니다. 12강짜리. 알았죠? 고득점 원마의 정결자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상상모의고사를 뜯겨진 걸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서 거기다 좀 지랄지랄 했거든요. 왜 뜯겨진 걸 주냐? 제가 그 이유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받아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냐면 그 선택 과목 엔젤이 무료로 다 주겠다. 우리 학생들한테 2만 원짜리. 알았죠? 그렇죠? 그걸 제가 받아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좀 연습을 하자 이거야. 됐죠?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여러분이. 됐죠? 오케이. 자, 시험지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우선 어디 가냐면 4에서 9번 문제 잠깐 갑시다. 펼치세요. 자, 4에서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나 지문인데 요 가나 지문에서 가 지문은 제가 보기에는 난도가 중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알았죠? 왜냐면 자유주의 법 모델과 사회복지 법 국가 모델, 그다음 뭐 절차주의적 법 모델 있죠. 얘네 세 개들의 발전 양상과 문제점들을 잘 체크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문제가 답이 풀립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3번을 쓴 다음에 4, 5번을 제끼는 과감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 6번 문제, 7번 문제가 있는데요. 나지문이 좀 복잡하죠. 근데 나지문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 우리가 조금 이따 유분권제도 수업할 거거든. 그 지문에 비하면 이 지문은 제가 보기에는 유류분권 제도가 이 지문에 제가 보기엔 한 5배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이 지문은 중간에 너무 친절하게 해놨어요. 예시도 친절하게 되어 있고 요건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컨대 이렇게 하면서 얘도 잘 내요. 다음 단락에도 예컨대, 그죠? 얘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8번처럼 예시와 연결된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지문에.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절 정차. 자, 봐. 조절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면 뭐야? 재판으로 가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 분쟁 조절 정차는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뭐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돼 있지 마지막에. 그럼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야. 그렇죠. 근데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얘가 뭐냐면 화작의 오답률 1입니다. 이 정도가.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7번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관식으로 푸셨어야죠. 그죠? 오케이. 이 7번 문제도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0에서 13번. 여기 보세요. 요건과 법률효과만 정확하게 예시와 연결시켰으면 됐고, 여기 집중. 기술 지문인데요. 수소의 저장과 운송하는 원리가 나오는 거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페이지에 자, 우선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 저장 추출. 그 다음 단은 뭐야? 암모니아의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 이거지.
자,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왼쪽에도 잠깐 메모해도 돼, 알았지? 분자식 메모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메모해서 읽었다면 10번, 11번 문제는 그냥 풀리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갔더라도 왔다 갔다 거리더라도 10번, 11번 문제는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2번 문제가 겁을 딱 먹었었는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것도 그냥 일치로 나오는 문제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과학 지문에서 충분히 문과들도 도전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만약에 나는 이번 시험에서 실패의 원인이 시간이다. 손 들어봐. 시간 부족이다. 자, 그럼 시간 부족의 원인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던 일산 친구 있잖아요. 100점 나왔던 친구. 그럼 걔도 시간 관리 잘못했어요. 왜? 20분이 남았대요. 이상하죠. 내가 그래서 뭐라면 너 그렇게 풀면 안 돼. 20분 남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렇지? 네가 뭐 강사야? 그렇지? 최소한 10분 남는 거로 바꿔야 돼. 그럼 내가 너무 빨리 풀고 있다면 다시 속도를 조절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거 다른 세상 얘기 같죠? 아니에요. 답 나오고 그냥 다 넘어간 거야. 얘는 원래 시간이 부족했던 애야. 그냥 확 넘어간 거야. 그랬더니 뭐야? 시간이 20분 남았대. 그렇죠? 좀 더 속도를 올려서 읽었고, 내가 뭐라고 했죠? 시간 부족이란 말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시간 부족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점수 안 보여줄게. 여기 뭐가 되면 시간 관리 있잖아요. 3번에 시간 관리 보이시죠? 시간 관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간 남음도 있지만 시간이 여기 이 친구도 매우 부족이네. 딱 보니까. 근데 매우 부족인 이유가 얘기한 거죠. 특정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씀이 매우 부족의 원인이래요. 엄매? 독서?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죠. 독서에서 왜 시간을 많이 썼어? 문제풀이에서 많이 쓴 거야? 지문 읽는 속도가 느려서 많이 쓴 거야? 이게 나와야 돼. 알았지? 이런 거야. 선생님 속도는 괜찮았는데 문제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지문이 제대로 이해 안 된 상태로 문제를 갔다는 느낌이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요 원래 지문 읽기의 속도 자체가 느립니다. 이런 친구도 있겠지. 그럼 그런 친구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나의 정속을 찾으라고 했잖아. 딱 나한테 맞는 속도, 그 속도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유언편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재서 푸셔도 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천천히 읽어서 한번 이해해 보자고.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원인이 뭔지를 좀 잡으셔야 돼요. 여기 5가지 정도 있었죠. 특정 문제에 집착, 특정 지문에 집착, 지문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림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멘탈 관리 실패.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 그럼 특정 영역이면 옆에다 영역도 써놔. 알았죠? 오케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자. 그 다음 마지막 지문을 보시면 철학 지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지문 자체에서는. 왜냐면 추상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인포그, 그리고 상호 연결이란 단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인포그에 있음이란 단어. 그 다음에 뭐냐면 인포스피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추상화 칭의. 이런 단어들. 그지?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탁 박히고 무슨 말인지가 들어와야 돼요. 알았죠?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문제풀이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문은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재구성돼서 머릿속에 정리되는 거야. 이 단어가 그대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내 머릿속의 단어로 바뀌어서 정리되는 거잖아. 그리고 선지를 읽으면 내 머릿속에 재구성된 것 갖고 문제를 풀어야지. 근데 애들이 자꾸만 뭐야? 여기 있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난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몇 단락에 이 지문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대. 이거 다 잘못 읽은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저랑같이 수업할 때 제가 이거 몇 문단에 있어 이런 말 거의 안 하잖아.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된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해력이